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유방외과 최희준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유방암에 대한 이해와 치료, 그리고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의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2023년 통계에 따르면 1년에 3만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서의 성별별 암 발생 순위를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1위가 폐암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21.5%가 유방암, 그리고 19.8%가 갑상선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유방암 연도별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은 침륜성 유방암과 상피내암이 둘 다 골고루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대 초반의 환자, 40대 후반의 환자에서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4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은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40대, 50대의 유방암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현재에서는 30대, 20대 유방암 환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은 서양과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60대, 70대로 가면서 점차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4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대, 30대의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방암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기 검진이나 정기 검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해부학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전체적으로 안에 바탕 쪽에 근육 조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근육 조직이 위에 지방층이 있고, 지방층 위에 유방의 실질층, 다시 유방의 지방층, 그리고 피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방은 유두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림프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쪽으로 향하는 림프계, 그리고 쇄골 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림프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입니다. 유관은 산모가 애기한테 젖을 먹일 때 유두가 나오는 통로처럼 유두를 중심으로 고속도로나 지방도로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어져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두 쪽으로 소욕과 유관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현미경상 봤을 때 이 베이스 멤브레인이라는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상피내암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기저막을 침범하게 되면은 1기암, 2기암, 3기암 같은 침륜성 유방암이라는 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의 증상을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단단하고 아프지 않는 혹을 만져지는 것으로 내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유두에 빨간 핏빛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이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유두랑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유두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함몰 유두 같은 거든지 피부 함몰 소견이 보이면 유방암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암이 많이 진행되면 겨드랑이 쪽으로 암이 퍼지기 때문에 겨드랑이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유방암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증상 빈도를 보면은 통증이 없는 종괴가 57.6%로 가장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동반된 종괴가 7.5%, 그리고 유방 통증이 2.0%, 즉 통증이 있는 유방암의 증상은 9.5%로 전체 유방암 환자의 10% 미만이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통증과 유방은 암과 직접적인 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두 분비물, 유방의 피부 변화, 겨드랑이의 종괴 등으로 유방암의 증상을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것이 통증이 없는 종괴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종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과 정기 검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의 자가 진단이 중요하게 되는데 폐경 전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끝난 직후나 하루 이틀쯤 뒤에 관찰하는 것이 좋고, 폐경 이후의 여성의 경우에는 매월 초 혹은 매월 말에 유방암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유방 크기나 피부 색깔을 거울 앞에서 비교를 해보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좌우로 이렇게 흔든 다음에 유방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유방에 피부 변화가 있는지 혹은 피부에 함몰 소견 등이 있는지를 관찰하게 되고, 어깨를 앞쪽으로 기울인 채 유방을 살피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자가 진단법은 세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유방의 위쪽이랑 그리고 아래쪽을 검진하는 법, 그리고 바깥쪽에서 유두를 향하게 해서 검진하는 법, 그리고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유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고, 샤워하는 도중에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를 가볍게 짜서 빈 부분이 나오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마모그래피라는 유방 촬영술입니다. 유방 촬영술을 했을 때는 병변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혹은 군지전 미석회와 일반 양성 석회화랑 군지 미석회화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석회화가 유방암과 관련된 석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저에코성 음영이 보인다든지 혹은 경계가 불분명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면은 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암이 진단이 되면은 유방 MRI를 직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 MRI의 암에 대한 민감도는 99%에 달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 MRI를 찍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유방 MRI를 찍으면 조용히 증강되는 유방의 종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이 의심이 되면은 우리는 조직학적으로 생검을 해서 유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의 조직 진단법의 골드 스탠다드는 총생검입니다. 유방의 조직의 3군데 혹은 4군데를 조직을 떼어내 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암이 어떤 암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맘모톰이라는 기계들도 나왔는데, 맘모톰은 유방암에 대한 진단보다는 양성 종양의 경우에 그 종양의 위치를 흡입한 다음에 제거하기 위한 양성 종양의 제거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성장과 전이 양상입니다. 유방암의 성장은 암이 직접적으로 자라는 주변 조직에 직접 침륜이 있을 수 있고, 암이 겨드랑이나 혹은 쇄골 쪽으로 퍼지는 림프관을 통해 퍼지는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전이인 폐나 간, 뼈 쪽으로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원격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기라고 해당되는 암이 원격 전이가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침륜성 암의 크기, T스테이지, 그리고 림프절의 전이 여모, N스테이지, 원격 전이 여모인 M스테이지, 즉 TNM 스테이지로 해서 병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기 암이라고 하면은 암의 크기가 2cm보다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를 갖다가 1기 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2기 암의 경우에는 암이 2cm에서 5cm 사이인 경우,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더라도 3개 이하인 경우가 2기 암이라고 시행을 합니다. 3기 암의 경우에는 암의 크기가 5cm가 넘는 경우, 혹은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흉벽이나 피부 침전이 있는 경우에는 3기 암이라고 시행합니다. 이를 표를 내면 제자리 암이 0기암이 상피내암, 1기암은 2cm 이하인 경우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2기암은 2cm와 5cm 사이이고 암의 전이가 림프절 전이가 3개 이하인 경우, 3기의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인 경우나 암이 5cm보다 큰 경우, 혹은 피부나 흉벽을 침범하는 염증성 유방암의 경우, 그리고 겨드랑이의 림프절 전이가 10개 이상인 경우, 쇄골 상부, 쇄골 하부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3기암이 될 수 있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는 4기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유방암의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암은 단순히 다른 암처럼 TNM 스테이지, 즉 암의 병기,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타장기 전이만으로 환자를 치료하진 않습니다. 환자가 폐경이냐 폐경 아니냐에 따라서 타목시펜이나 아나스로졸 인히비터 같은 다른 약물을 사용할지, 그리고 진단시 연령, 유방암은 젊은 나이일수록 분명히 공격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수록 항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은 브라카 검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유방암의 가장 대표적인 브라카인데, 현재 한국 유방암의 경우에는 40세 이하에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 양측성 유방암의 경우, 혹은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췌장암,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에서는 브라카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카 검사를 시행했을 때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은 반대적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하거나 혹은 예방적 난소절수를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유전자 정보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반 질환력입니다. 환자가 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반 질환력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 헐투라는 표적 물질이 있냐에 따라서 표적 치료, 호르몬 수용체의 음성 양성에 따라서 항호르몬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방암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복합적으로 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단순히 수술적 치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의 다학자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방외과뿐만이 아니라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그리고 내과, 그리고 성형외과 등의 여러 가지 과들과 다학자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브라카 인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 등의 동반 질환력에 따라서 개별화된 맞춤 치료들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호르몬 수용체의 양성의 유방암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만나게 되면은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암이 성장하고 분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유방암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만나더라도 암이 성장하거나 분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헐투 종양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헐투가 있으면은 표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헐투 인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썼지만, 최근에는 허세틴, 퍼제타 같은 표적 치료 물질이 나오면서 그런 말은 넷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자에 대한 치료를 보면은 우리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표적인자 음성인 암 환자, 즉 우리는 루미날 타입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표적 치료가 음성이기 때문에 표적 치료는 필요 없게 되고, 환자분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온코타이TX, 맘마프린트, 온코프리, 진스웰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해서 거기에 리스크가 높냐 않냐에 따라서 항암 치료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표적 인자인 헐투가 양성인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니까 항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표적 인자가 양성이기 때문에 항암과 표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보험 기준에서는 1cm 이상의 유방암의 경우에 헐투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항암과 표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그보다 작거나 림프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항암이나 표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호르몬 수용체 음성이고 헐투 표적 인자 양성인 유방암입니다. 이 암의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기 때문에 먹는 약 치료인 항호르몬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헐투 인자 양성이기 때문에 1cm 이상이거나 림프 전이가 있으며 항암과 표적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르몬 수용체 음성, 그리고 헐투인 표적 치료 음성염암입니다. 이 암을 흔히 3중 음성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한국 보험 기준은 0.5cm 이상이 되면 항암 치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초창기에는 유방과 그리고 근육층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모두 다 없애 보이는 할스테드 마스텍토미 같은 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없어진 피부를 허벅지 쪽에 있는 피부를 떼서 붙이는 식으로 수술하게 되는데, 보기만 하더라도 많은 합병증과 사망률을 유방할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수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률도 높고 합병증도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봤을 때도 갈비뼈가 다 드러나게 되고
환자도 분명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이렇게 가슴 근육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가슴 근육을 그대로 살리는 수술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NSBP B04에서 25년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 결국에는 가슴 근육을 살린 쪽과 다 없앤 군에 있어서 재발률과 생존율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최근에는 가슴 근육은 보존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유방을 보존하는 법입니다. 이제 근육은 살렸고 유방 자체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유방을 보존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20년 데이터의 결과를 봤는데 유방 전체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보존 절제를 시행한 경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발률을 봤을 때 단순히 유방 보존 절제를 시행한 경우와 보존 절제를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2.5배 정도의 재발률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보존 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는 유방 보존 절제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방 보존 절제술 외에도 유방을 전체 다 자르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소 영역 재발의 고위험인 환자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암의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종양의 피부나 흉부에 고정되어 있거나 피부 부종, 피부 궤양이 있는 경우, 혹은 염증성 유방암, 흉벽을 침범한 경우에는 전자수술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에도 임상적 상황에 따라서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결국 수술하고 이 부위를 재발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조치료입니다. 유방 보존 치료를 시행하는 사람들은 다 유방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 전체 수술을 한 경우도 암이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은 수술 후 절단면에서 상피내암 같은 가벼운 정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로 치료하는 경향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피내암이라 하더라도 1cm 이상의 경우에는 그 환자분의 타입에 따라서 유방 보존술 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 즉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방암이 심하게 진행되어 피부 손상이 되거나 위생적 혹은 감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방법은 주로 매일 한 4일에서 5일 정도, 5에서 6주 동안 시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해진 양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마다 하루에 나오는 방사선 양을 줄이고 그 일수를 늘리는 법, 혹은 하루에 째는 방사선 양을 늘리고 일수를 줄이는 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보면은 아래 폐 쪽을 살짝 스치는 걸 진행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방암 치료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방사선 유도성 폐렴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유도성 폐렴의 99%는 저절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고, 왼쪽의 경우에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 혹은 페이스메이커 같은 심박동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기 위해서 전절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항암 치료와 항호르몬 치료입니다. 항암과 항호르몬 치료의 목적은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또는 전이가 된 환자의 치료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주사를 맞거나 혹은 먹는 약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항암 항암요법은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cm 이상의 유방암의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온코타입 DX, 맘마프린트 같은 검사를 시행하고 그 리스크에 따라서 적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단일 약제보다는 복합약제, 복합제제가 치료의 원칙이 되고, 수술 후 보통 6주 정도 이내에 실시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3주 간격으로 4회 혹은 6회, 8회 정도 시행하게 되고, 최근에는 선행 항암요법들이 많이 시행하게 되면서 1주 간격으로 맞는 주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암요법의 종류와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항암의 타입, 그리고 암에 대한 퍼진 유무, 겨드랑이 전이 유무,
그리고 선행항암요법을 할 건지 안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뉘게 되고 환자분의 타입과 병계에 따라서 최적의 레지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표적 치료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헙세틴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헙세틴은 3주 간격으로 1년 정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헙세틴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헙세틴을 치료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을 봤을 때 생존율은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 재발률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 인자가 있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헙세틴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호르몬 요법입니다. 항호르몬 치료제의 종류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기 위해서 항호르몬제를 씁니다. 먼저 에스트로겐 작용을 차단시키는 타목시펜이 대표적이고 다음으로는 에스트로겐 합성을 차단하는 아나스릴 계통, 레트로졸이랑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항호르몬 요법은 이제 폐경 전 여성이냐 폐경 이후 여성이냐에 따라서 치료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경 전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타목시펜을 먹게 되는데 타목시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갱년기 증상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좀 신경질적이고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경우에 난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고셀리닌, 루푸린이나 혹은 졸라덱스 같은 약물들을 쓰기도 합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인데 최근에는 폐경 전 여성도 이 고셀렐린과 그리고 아로마타제 억제제 조합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호르몬의 인체 장기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항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홍조, 우울증, 자궁 내막암, 신부혈증, 백내장, 골다공증, 관절통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력 그리고 환자분이 힘들어하는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유방암 수술의 세 번째 변화입니다. 앞서 말 첫 번째 변화가 가슴 근육을 보존하는 것, 두 번째가 유방 자체를 보존하는 것, 세 번째는 겨드랑이를 보존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초창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곽청수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곽청수를 시행하면 문제점이 결국 시행한 환자의 50에서 80% 많은 숫자의 환자분들이 결국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데 쓸데없이 수술을 받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면 어깨 운동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코끼리 팔처럼 팔이 붓는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삶의 질이 매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곽청술 대신에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두 쪽으로 주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림프노드 트랙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간 감시 림프절을 수술방에서 확인해서 거기에 암이 있으면 겨드랑이 곽청술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암이 없으면 겨드랑이는 확인하는 것으로 수술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에코스 G11에서는 이제 림프절에 감시 림프절에 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림프절이 1개 내지 2개 정도에는 어떻게 할지를 비교한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를 했을 때 결국은 림프노드 1개, 2개 정도만 암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재발률과 전이율 혹은 생존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결국 결론은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는 환자의 경우에 감시 림프절 절제술에서 1개 내지 2개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감시 림프절 생검으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방 전절제를 하고 나서 이제 보건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유방을 보존하기에는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석회가 넓은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를 시행하는데 성형외과적으로 동시에 보건 수술을 함으로써 환자의 유방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는 수술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시 재건술을 많이 시행하는데 예전에는 2스테이지, 3스테이지처럼 환자가 여러 번 마취를 하고 성형외과적인 수술을 했지만 요새는 유방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형외과가 동시에 이제 복원을 하는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점점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할 수 없을까라는 의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로봇 유방 수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유방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서 유방에 있는 부분을 수술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2019년 8월에 국내 최초로 로봇 유도 유방 보존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로봇 보조,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 수를 보면 유방은 그 주변으로 유두 주변으로 여러 개의 혈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 쪽으로 혹은 유방 쪽으로 혈관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유두로 가는 혈관 공급이 약해지기 때문에 유두가 괴사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유두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유방에 상처를 낸 경우에는 유두 괴사될 확률이 21% 정도가 나왔고, 유두에는 상처를 내지 않고 옆으로만 상처를 낸 경우에는 유두가 괴사될 확률이 11%, 유두와 유방에 상처를 내지 않는 절개법에 있어서는 유두가 괴사될 확률이 3%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BSG 한국 유방 연구에서 22개의 병원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22개의 병원 데이터를 모아서 유방에 상처를 낸 군, 상처를 최대한 적게 낸 군을 내서 비교를 하였고, 그 결과에서는 유방에 상처를 최대한 내지 않은 경우에서 유두가 괴사될 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유방에 상처를 내지 않을수록, 유두에 상처를 내지 않을수록 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대해 데이터도 나오게 되었는데, 요새는 환자가 수술하고 난 뒤에 환자분의 삶의 질의 문제도 분명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자신감, 그리고 육체적인 매력도, 그리고 섹슈얼리티, 그리고 내가 상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대인에 대한 기피증, 그러한 것들을 10가지로 나눠 조사를 했는데 로봇군에서 모두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로봇 수술은 유방에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에 유두 괴사될 합병률도 떨어지고 환자의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럼 이게 안전하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온콜로지 아웃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비교를 했을 때 컨벤셔널 오픈으로 손으로 수술한 경우와 로봇으로 수술한 경우에 그 종양학적 결과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안전성도 확보가 된 수술이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RCT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수술에 대해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빨간색 라인이 우리 가장 피부 쪽에 가까운 쪽을 없애야 될 라인이고, 녹색 라인이 가슴 근육 쪽으로 가까운 쪽을 없애야 될 라인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과 녹색 라인이 만나게 되면은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로봇 보조 유방 보존 절제술입니다. 이 수술은 유방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다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두의 아래쪽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유두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의 깊이입니다. 이 깊이가 너무 높은 경우, 즉 이제 피부에 가까운 경우나 피부 침전이 있는 경우는 결국 피부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로봇 유도화의 유두 보존 전절제술, 그리고 로봇 보조 유방 보존 절제술은 모두 유방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피부를 침범한 유방암의 경우에는 고식적인 유방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방에서 초음파를 보고 암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고 암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리고 암이 안전한 부위에 대한 마진을 우리가 확실히 분리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로봇 보조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로봇 보조 유방 보존 절제술의 차이점은 유방 보존 절제술이 상처가 좀 더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겨드랑이에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안 보이는 장점도 있고,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로봇 팔이 들어가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없애고, 그리고 위쪽, 그리고 안쪽,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37세 여자 환자분이고, 오른쪽 아래쪽에 초음파상 2.1cm의 침윤성 유방암이 발견됐고, 호르몬의 양성이고 표적인자가 음성인 타입의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로봇이 들어가서 필드를 봤을 때 왼쪽 화면을 봤을 때는 어느 게 암인지 구분되지 않지만, 우리가 수술장에서 환자의 위치를 표시를 하였고, 로봇에는 파이어플라이 모드라는 반딧불 모드가 있습니다. 이 반딧불 모드를 쓰게 되면은 유방암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장면을 보게 되면은
파이어플라이 모드를 켜게 되면 이렇게 밝게 빛나는 유방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방암을 확인한 뒤에 우리는 밝게 빛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방암을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빛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유방암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과 2cm 밖에 안 되긴 하지만 로봇은 한 10배 내지 20배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거하는 것을 떼게 됩니다. 떼고 나서 로봇 카메라를 보게 되면은 센터 쪽으로 가장 빛나는 유방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확인했을 때도 떼고 난 부위 쪽으로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 깊은 쪽, 얇은 쪽에 마진을 했을 때 모두 골고루 마진이 확보됐고 암을 대해서 안전하게 떼어내고 작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용학적 효과가 뛰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 수술은 유방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또한 작은 상처, 즉 3에서 4cm 정도의 겨드랑이 작은 상처로는 유방에 대한 수술을 할 수 없지만은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적은 합병증, 유두 괴사율도 낮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도 좋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고, 또한 동일학적 종양의 효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안정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한국 여성의 유방암의 특징은 40세에서 55세에서 가장 높은 유방암의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여성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나타나고 있고 1년에 3만 명의 유방암 환자가 매년 새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대에서 30대 유방암의 빈도가 전체 유방암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한국 유방암 발생률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하지만 10년간 한국인의 유방암 생존율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암 발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주와 금연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방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에서도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것을 좋고 유방암에서는 비만이 위험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리를 한다면 암을 막을 수도 있고 암이 발생한 분도 그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호르몬의 인위적인 사용의 제한입니다. 최근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폐경기 이후에 장기간의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암의 발생률이 4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모유 수유와 분만을 하는 것도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유방암 학회에서는 이제 핑크 리본 마라톤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유방에 대한 재발률도 낮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와 출산을 하는 것도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학회 검진 권고안은 30세 이후라면 자가 검진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5세가 넘으면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해서 임상적 검진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40세 이후에서는 국가에서 매번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상 진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고위험군 즉 브라카 인자가 있는 분이든지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 혹은 예전에 양성 종양을 수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정형 정식증 같은 위험한 것들이 나온 경우에는 이러한 고위험군에는 유방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유방에 대한 수술 및 보조치료 기술이 점차 발달하였습니다. 수술법도 발달하고 있고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 여러 가지 보조 치료들이 발달하면서 환자 합병증은 감소시키고 생존율은 점차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은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을 하고 정기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방암에 대한 안 걸리는 데도 중요하고 유방암이 걸린 분들도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쳤고 Q&A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중에서 교수님이 검진에서 유방에 혹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혹은 암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조직 검사를 해야 하나요? 보통 유방 초음파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10호A라고 하는 즉 암에 대한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판단되면은 조직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보다 낮은 C2, C3의 경우에는 6개월 혹은 1년마다 경과 관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있는 모든 혹을 조직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암의 확률이 10% 이상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의 Q&A가 있는데요.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인데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률이 몇 배 정도 높나요? 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유방암에 있어서 어머니나 혹은 언니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 경우가 가장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모나 외할머니 같은 게 있는 경우는 높고, 통계적인 입장에서는 보통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 4배에서 6배 정도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 %까지 좋아질 수 있나요? 유방암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완치라는 진단을 잘 쓰지는 않는 병입니다. 호르몬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년, 15년이 지나더라도 유방암이 잘 재발합니다. 원인 자체가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할 확률이나 전이가 될 확률이 언제든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병기는 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피 내암의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관찰했을 경우에 95%의 환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 1기 유방암의 경우에도 90%의 환자들이 큰 문제가 없고, 2기 유방암의 환자의 경우에는 대략 한 85%, 3기의 경우에는 6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기 검진을 할수록 유방암에 대해서 재발률과 전이율이 될 확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유방암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나 항호르몬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꼭 필요한가요? 이거는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항호르몬 인자가 있는 암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항호르몬 치료는 필요합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유방암의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가장 심플한 치료입니다. 이제 하루에 약 하나를 약 5년 혹은 고위험군은 10년 정도 먹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서 반드시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3분의 1 정도의 환자의 경우에 재발률이나 전이를 낮춘다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인데, 항암 치료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호르몬 양성이고 표적인자 음성인 타입에는 아마 최근에는 이제 온코타입 DX나 맘마프리, 온코프리 혹은 진셀 같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하이리스크냐 로우리스크냐에 따라 가지고 항암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암에 대한 발생률이 높다라고, 재발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또한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로우 리스크가 낮다고 한다면은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굳이 항암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 후 재발이 가장 걱정됩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와 낮은 환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방암 환자를 수술하게 되면은 유방
서전들도 가장 그 환자에 대해서 암의 병계에 따라서 태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연기암이나 일기암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가벼운 치료, 뭐 타목시펜 같은 거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가벼운 치료를 많이 권고드리는 편이고, 기수가 높은 암이라고 한다면은 항암 치료 외에도 최근에는 뭐 CDK4/6 이니비터 같은 좀 공격적인 치료 등을 좀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도 허세틴, 퍼제타 같은 여러 가지 치료들이 나오고 NO2 같은 여러 가지 치료들 나오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냐 저위험군이냐에 나눠가지고 그 치료법이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위험군일수록 조금 더 공격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카자니님이 보내준 건데, 만약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방암은 진단이 되면은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를 시행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수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수술을 완전히 생략하는 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법, 다른 쪽에 시술 같은 거로 할 수 있는 법들이 여러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 데이터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방암이 진단되면은 수술은 꼭 해야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요새는 선행항암요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행항암요법을 해서 암이 완전 관해가 돼서 암이 항암 치료를 해서 다 죽게 되면은 그 죽은 시체만 끄집어내는 것이 예후가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방 보존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겨드랑이 쪽도 최대한 수술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 수술은 대부분의 수술이 1시간 정도의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음식이나 운동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입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생활 습관은 이제 특히 호르몬성인 암의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만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폐경전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소에 나는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식으로 아마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새는 70세, 80세 노인분들도 유방암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성 유방암이 많은 경우로 차지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비만, 즉 뱃살이나 다른 곳으로 인해 가지고 에스트로겐이 합성이 되면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재발과 예후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음주랑 그리고 담배를 피는 것은 꽤 높은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고, 통계학적인 결론으로는 가급적 유방암 환자는 술은 한 모금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학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고,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술을 대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 갱년기에 좋은 음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호르몬 인자가 있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노출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주 짧은 시간 잠깐 노출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유방암의 재발이나 혹은 전이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는 7년 전 왼쪽 가슴 마모톰 수술을 했어요. 요즘 다시 왼쪽 가슴이 찌릿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방암은 통증과 실제로 유방암과의 관계는 10% 이하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통증과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왼쪽 가슴 암모톰 수술을 한 부위가
조직학적으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섬유선종 같은 경우라면 큰 문제 없겠지만은 비정형 증식증 같은 조금 위험한 종양을 마모토문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왼쪽 가슴이 찌릿하고 아프고 멍울이 만져진다면 반드시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검사를 해서 검진을 맡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의 강도가 좀 찌릿하다 사라지는 건 괜찮겠지만 통증이 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프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아프다 혹은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녀석이 뭔가 만져진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